안녕하세요.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우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항상 깜찍 발랄한 손소연입니다. 제가 변함없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그 교육에서 말이죠. 그 정책의 큰 변화가 진로 교육의 활성화라고 그러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2013년도에 진로 상담 교사가 4,500명을 배치한 이후에 전체 교사의 5%가 진로 교육 연수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상당한 많은 숫자고요. 학생들은 연 2회는 필수적으로 진로 검사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교육 과정이 정규 교과정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잘 적용하면은 이게 아주 잘 정말 제대로 작동만 하면 우리나라도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진국으로 가겠다 하는 희망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진로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어떠신가요? 네, 진로 교육은 성경적으로도 참 바람직한 형태고요. 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정확하게 알고 네. 거기에 맞춰서 진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직업 카드에 보면은 150개의 직업, 직업 사전에는 900개의 직업이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직업이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사실은 또 부모님이 강요하거나 또 네. 이끌어주는 직업 쪽으로 많이 이렇게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때야말로 그 사회의 진로 교육과 확연하게 다르게 구분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청지기적 글로벌 인재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멘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봉익입니다. 오늘 그 진로 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혹시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이 책을 읽어 보신 분 계신지요? 저 읽어봤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저 책 읽었을 때 그냥 재밌게 읽었는데요. 대학교 때 저 책 읽었을 때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 책을 보면 이제 마음이 좀 씁쓸한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애벌레 한 마리가 주인공인데, 애벌레가 이제 다른 애벌레랑 사랑도 나눠보고 이렇게 해보지만 인생의 이제 무의미함을 좀 느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여행을 다니다가 우연히 저 탑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수많은 자기랑 똑같은 애벌레들이 서로 짓밟고 올라가면서 만든 탑인 거예요. 꼭대기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꼭대기를 쳐다보니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본인도 이 경쟁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어설프게 각오를 해가지고 짓밟히다가 이제 독하게 마음 먹고 짓밟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구름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꼭대기 근처까지. 근데 그 순간에 그 구름 위에서 두 마리 애벌레 대화 소리가 이게 밑으로 들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한 마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꼭대기엔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애벌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바보야, 조용해. 저 밑에서 올라온 애들이 오고 싶어 하는 데가 바로 여기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구름 위에 꼭대기엔 아무것도 없었고요. 더 이제 충격적인 사실은 꼭대기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떨어져 죽습니다. 왜냐면 밑에서 밀고 올라온 힘 때문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지금 교육 형식이 완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애벌레잖아요. 아직 어린 애벌레들인데 왜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경쟁에 지금 동참하기를 요구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불행을 더 많이 느끼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세계 1위고 그냥 세계 1위 그러면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자료를 본 게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청소년 자살률은 16% 감소를 했는데 같은 기간 한국은 47%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47% 증가한 걸 포함해서 16%가 감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고등학생들 중에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고등학생들이 놀랍게도 과학고등학교나 이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인 걸 밝혀졌고,
또 대학교 중에서도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대학생들은 카이스트 학생들. 대학교 중에서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행복보다 불행을 더 많이 느끼는 그런 구조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게 좀 악한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도 이 구조 속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보내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왜 살지? 왜 공부하지?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염세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일단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만 말씀하시지 꼭대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주셔서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저승사자였었어요. 친구들이 야 우리 뭐 하자, 뭐 우리 뭐 같이 뭐 놀자, 또 스터디 그룹 만들자 그러면 그거에서 뭐 할 거야? 죽으면 다 끝인데 제가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었는데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멘토들을 좋은 형 누나들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삶의 이유를 찾게 됐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삶의 이유를 찾고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저희 그 멘토분들이 저한테 이런 걸 여쭤보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이런 두 가지 원이 있다. 하나는 영향력의 원이고 하나는 관심의 원이다. 영향력의 원은 네가 지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말하는 거고 관심의 원은 너의 꿈이라고 얘기한다면 너의 이 영향력을 너의 꿈까지 키워나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네 분의 멘토가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 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빠른 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게 안 와닿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교회에서 은사 확인 테스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은사 확인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가르치는 은사가 1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멘토들의 말을 믿고 가르치는 일을 한번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 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의외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공부를 배운 아이들이 성적이 좀 오르거나 또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 아이들이 이제 뭐 전도도 많이 되기도 하고 근데 더 놀라운 두 번째는 뭐냐면 행복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재능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더 행복을 많이 느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느끼고 나서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집안이 좋지도 않았는데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점점 이렇게 빨리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분야에서는 좀 이렇게 업적을 남기게 되면서 그것도 너무 즐겁게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이제 진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5, 6학년 때 보통 진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갈 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한 30-40% 정도, 한 36% 정도만 인문계 중학교 같은 김나지움을 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각 분야에서 재능을 키워서 대가가 될 수 있는 직업 중학교를 갑니다. 슐레라는 중학교를 가죠.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근데 반면에 대한민국을 보시면 초중고 12년 동안 수능만 해서 공부하고 대학만 해서 공부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는 대부분 진로에 대한 감정이 생겨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고 꿈이 안 생기면 열등감이나 무기력증에 많이 빠지게 돼요. 저도 그랬던 거였었고요. 네. 그래서 청소년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보다 사실은 자신의 재능을 알고 남들보다 내가 잘하는 걸 확실히 알면 열등감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잘하는 걸 알면 꿈도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들은 보통 재능과 꿈이 있는 학생들, 재능을 알고 꿈이 있는 학생들인 거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저는 진로 교육의 부재랑도 연관이 돼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몇몇 나라를 좀 더 보면 프랑스는 전 세계 지성의 고향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지성을 많이 배출했는데 프랑스도 중3 때부터 진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인 뉴질랜드도 초등학생 나이인 11세 정도부터 진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학력이 제일 높은 핀란드도 7학년,
3학년에서 9학년, 즉 중학생 나이쯤에 이제 진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대가들을 배출한다는 독일도 4학년 때부터 진로 교육 의무화되어 있는 나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 네 나라를 이제 일부러 뽑은 이유는 가장 학자도 많이 나오고 또는 대가도 많이 나오고 학생들도 행복하고 핀란드는 학력이 세계 1위고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보다 공부를 더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로 교육을 강화했을 때 많은 좋은 성과들이 난다라는 대표적인 이제 나라들인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놀랍게도 성적 중심에서 재능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실제로 현상이고요. 실제 그래서 올해 지금 한 전국의 중학교 한 반 정도가 자유학기제라는 걸 실시하고 내년은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선진국처럼 중학교 때 한 학기 정도를 중간기말고사를 안 보고 진로 준비를 하는 그런 학기제가 이제 저희 나라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런 진로 교육이 성공하려면 입시제도가 거기에 맞춰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2009년 정도부터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40개 대학에서 시작했던 입학상관 제도가 작년에 125개 대학으로 늘어날 정도로 많이 바뀌었고요. 입학상관 제도가 지금은 이제 학생부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학생부 전형의 핵심은 바로 과거의 커트라인 중심이 아니라 컷 레인지라고 해서 몇 점 이상은 똑같이 보는 제도인 겁니다. 예를 들면 100점으로 최저 기준을 만들면 100등으로 최저 기준을 만들면 1등부터 100등은 점수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재능과 잠재력을 보고 뽑겠다라는 것이 이 학생부 전형인데 재밌는 건 지금 이 학생부 전형을 보는 수시가 정시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올해 정시가 35%, 수시가 65%였어요.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75% 이상을 이제 이 수시를 뽑을 정도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는 100% 수시를 뽑았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는 이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전체 수시의 최저 기준은 수능 2과목에서 2등급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한 학생은 수능 만점자예요. 그리고 한 학생은 언어 90, 수리빵, 외국어 90, 탐구빵, 제2외국어빵 해서 180점밖에 못 받은 저득점자인데 이 저득점자 학생은 서울대학교 수시의 최저 기준인 수능 2과목 2등급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두 학생은 동점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을 통해서 누가 더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뽑겠다는 거죠. 최저 기준을 왜 만들어놨냐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었어도 학교에서 공부를 따라갈 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최저 기준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붙었는지 좀 보여드리면 담이라는 여학생은 어릴 때부터 새를 좋아해가지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른들과 같이 새를 탐조하러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조사한 새가 400종이 넘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 이화여대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가서도 이제는 대학생 됐으니까 외국새를 연구하러 다닌다고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알려져가지고 일본 신문에도 등장을 했고 조류학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발표됐답니다. 대학생인데. 그리고 석호는 어릴 때부터 곤충을 좋아해가지고요. 잘못 알려진 곤충을 6종이나 찾아냈어요. 그래서 내신이 8등급인데 내신 8등급이면 뒤에서부터 세는 게 빠른 거거든요. 등수를. 근데 연세대학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우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때 꿈이 생겨가지고 외교관에 대한 외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3.8등급인데도 합격을 했죠. 그리고 성현이는 어릴 때부터 소설 쓰는 걸 좋아해서 소설을 수백 권을 넘게 썼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국문학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더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비행소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조종사가 꿈이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알게 된 게 본인의 시력 때문에 조종사가 못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좌절을 했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구체적인 진로 이 코칭을 받으면서 이 학생이 구체적인 진로 정보 탐색을 통해서 나쁜 시력으로도 가능한 비행 정비사와 경비행기 조종사로 목표를 재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의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국 청소년 모형 항공기 대회 또는 학생 실내 모형 항공기 대회 이런 데를 막 참여하면서 금상을 땄죠. 그래서 결국 이 학생은 한서대 무인항공과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이제 참가했던 그런 대회들 수상 실적이고요. 또 한 학생은 이 학생은 고2 때까지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하면서 성적이 되게 낮았었어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진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세계에 어떤 일이 나한테 맞는지를 이제 찾아가면서 의사라는 진로를 설정했습니다. 근데 의사는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로 교육을 받고 나서 꿈이 생기니까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에 학습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4, 5등급에서 1, 2등급으로 이렇게 짧은 단기간에 빨리 뛰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연세대 재료공학부랑 전북대 의대를 동시 합격했는데 자신의 진로 설정에 따라서 전북대 의대를 최종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은이라는 학생은 왕따의 경험으로 마음의 상처가 심했던 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처음에 잘 믿었는데 이 왕따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많이 멀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조차 힘들었던 학생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 가면서 특히 하나님 안에서의 진로 교육은 사명도 발견하거든요.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외교관이라는 꿈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외고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로 교육은 자기를 발견하고 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해 가면서 꿈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가는 동기부여도 받게 되는 좋은 그런 교육이라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좀 들어보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로 교육을 하지? 우리나라에 진로 교육이 그동안 없었으니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시거나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알면 진로 교육을 다 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로 교육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 발견하기, 나 발견하기, 두 번째는 세계 발견하기, 세계 발견하기, 세 번째는 인생 설계. 인생 설계. 요 세 가지만 알면 다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발견하기란 나의 재능이 뭐고, 내 흥미가 뭐고, 나의 성향이 뭐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나를 발견하고 나면 굉장히 이제 정체감도 확립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이 되고 하면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열등감에 많이 빠지지 않게 되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계 발견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이 세계에 어디에 맞는지, 그래서 분야, 직업군 또는 이 직업을 갖기 위한 학과나 이 학과가 좋은 대학들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보는 과정이고요. 중학생이면 고등학교도 찾아보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세계 중에서 나에게 맞는 세계를 발견했다면 이제 이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또는 이 세계에서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길을 계획해보는 로드맵을 그리는 인생 설계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학생 중에 한 명 로드맵을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고3 때 성적이 급상승해서 의대를 간 학생의 로드맵인데요. 이 학생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의학 부문, 특히 희귀병의 최고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라는 목표를 정했고요. 그래서 2014년에 19살에는 의대를 가고 그다음에 29살에는 의대를 졸업하고 34살에는 심장외과 전문의가 되고 50살에는 심장 이식법도 자기가 개발을 하고 그리고 80세쯤에는 학교나 혹은 병원을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그렸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공부와 갖춰야 될 자격증 같은 것들을 다 정리를 해봤고요.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쌓아야 될 인맥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정리해봤고요. 또는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목표보다 더 중요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기별로. 그래서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가면서 자신의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드맵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네. 이런 그 나 발견하기, 세계 발견하기, 인생 설계를 통해서 자신도 발견하고 또 이 세계에 내가 할 일도 발견하고 또 그 세계를 가기 위한 이런 인생 설계도 해보는 이런 진로 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도 발견하면서 꿈도 많이 찾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TMD 교육그룹의 대표 고봉익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봉익 대표님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 만약 저 진로 상담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네. 그 달란트를 개발하고 찾아내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참 유익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네. 진로 설계 또 자기 주도 학습 컨설팅 네. 네. 뭐 아주 많은 강의 때문에 아주 바쁘실 텐데요. 아, 네. 이거 강의 요청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 네. 신학기라서 좀 많이 바쁜 편입니다. 네. 학생들 이제 그런 특강들도 요청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제가 좀 더 이제 의미를 두고 하는 게 그 교사 연수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많이 바뀌어야 또 이제 진로 교육이 더 확산이 될 것 같아서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근데 요즘 또 재미있는 게 저희 회사는 그냥 일반 회사인데 크리스찬 청소년 미래 연구원이라는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만 전문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팀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많은 교회와 같이 또 요즘 일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게 참 바쁘지만 보람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 네. 신앙에 관해서 언급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이 대표님 강의나 이 컨설팅을 받다 보면 이분이 크리스천이구나를 알게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 특별히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임하기 때문일 거라고 제가 생각 드는데요. 네. 이 TMD 교육 그룹은 네, 네. 어떤 비전으로 세워졌나요? TMD 교육 그룹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다가 네. 그 달란트랑 문화랑 데나리온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이게 화폐 단위를 가지고 하신 비유들인데 그걸 네. 보면서 좀 이렇게 갑자기 이게 비전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 신학적 해석은 아니지만 저희가 교육학적으로 좀 차용해서 달란트는 재능 교육, 네. 그 다음에 문화는 리더십에 대한 교육, 데나리온은 성품에 대한 교육 이렇게 제 머릿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빛이 되는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정말 밝은 곳을 이끌어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었는데 제자 훈련 받다가 재능, 리더십, 성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회사를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능을 발견한 진로 교육, 그 다음에 진로를 잘 세워서 이제 한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려면 또 리더십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과 또 자기 개발과 관련된 그런 교육,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런 신앙에 대한 교육 또는 성품에 대한 교육을 같이 접목하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특강이나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회사를 운영하면서 강의 요청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세어봤는데 1년에 10만 명 이상 앞에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이런 강의 때를 그냥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일부러 은근이라도 이제 이렇게 복음을 흘리려고 노력을 하고는 네. 있습니다. 예, 대표님 강의 중에 진로 교육의 3단계가 있다. 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학생들이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되게 네. 깊이 성찰해 본 경험이 없고 네, 저도 뭐 학생 때 그걸 깊이 성찰했다는 기억이 별로 네. 없어요. 근데 단계별로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네. 과정인데요. 그 자기 자신이 가진 재능을 찾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재능을 발견하는 그런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검사를 해보는 건데요. 네. 이제 지금은 뭐 다중지능 검사 또는 많이 들어보신 MBTI 검사 네. 또는 홀랜드 기반의 여러 검사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검사는 사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사는 참고용으로 이제 많이 하고요. 그것보다 더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아이들에게 또는 부모님께 권해드리는 게 주변 인터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아는 주변에 한 15명 이상의 사람에게 3가지 이상씩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뭘 것 같은지. 근데 재미있는 건 한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해주는 게 검사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변 인터뷰 같은 걸 해보면서 근데 사실 그거 하고 나면 또 아이들 자존감이 확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칭찬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기 탐색입니다. 내가 직접 고민하면서 탐색해 보는 거 자신을. 예.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교구랑 교재를 좀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흥미 카드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보드 게임 같은 걸 하면서 네. 찾아간다든지 또는 여기 보면 이제 돈이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재능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자신의 가치거든요. 네. 근데 경매 게임을 하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끝까지 내가 많은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은 그런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교재나 교구를 활용해서 자신의 인생의 시나리오도 써보고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것이 뭔지 내 인생에서 어떤 걸 멋지게 생각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고민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자기 탐색이 가장 중요한 자기 발견, 재능 발견 방법이죠. 네. 네. 대표님 재능을 발견한 다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두드러지는 재능을 가지지 않는 그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냥 무난하게 공부를 시키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과목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이제 수학을 좀 보충해야겠다 하면서 못하는 부분을 더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인재로 키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네. 또는 많은 학교들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재상이 없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재상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이냐라는 목표를 딱 갖는 순간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일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상을 먼저 갖는 그런 작업들을 부모님도 또는 이제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무슨 교육보다도 재능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마인드를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연구 결과 그 하워드 가더너 박사라고 이 다중지능 이론을 창시한 분의 연구 결과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요건으로 첫 번째가 재능의 발견, 두 번째가 재능에 집중해주는 시간들,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이런 시간들, 세 번째가 부모님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재능 발견도 잘 안 되고 네. 재능과 관련된 일관된 교육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재능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선행학습이잖아요. 네. 근데 선행학습 말고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는 가장 좋은 교육은 적기교육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재능을 잘 발견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성찰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기교육 이론을 보면 유치부터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전반적인 배경 지식에 대한 교육인 학습이 더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충분한 학습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학교 때 자기 성찰 능력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진로 교육을 하는 게 더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적기 교육을 좀 아시면 많이 좀 혼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상의 그 진로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행복한 아이 만들기.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를 만들자. 그럼 남보다 난 더 뛰어난 아이를 만들자. 자꾸 네네. 이런 데 머물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네. 교회는 그 사회 진로 교육과 어떤 차별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나 발견하기에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재능, 흥미, 성향 요 3가지는 성공을 위한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재능, 내 흥미, 나의 성향과 관련된 일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가치 말씀드렸잖아요. 요 가치는 행복을 위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성공적인 것들을 발견했어도 내가 가치 없게 느끼는 일을 하면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발견하는 건데 보통 세상의 진로교육은 여기까지 끝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아까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사명 발견이었어요. 사실 진로교육을 잘못 받으면 이 재능이 자기의 어떤 이 우상이 돼버릴 수도 있고 또 주인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잘난 사람이 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고 네. 네. 선물을 주신 분은 그걸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명 발견을 같이 하면 좀 더 훌륭한 진로 교육에 나발견하게 될 것 같고 그것이 세상 교육과 다른 교회의 진로 교육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교회 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중심으로 삶 네. 전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네네. 전문적인 느낌이 적고 또 단발성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로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아, 네. 저는 이제 요즘 회사에서 크리스찬 청소년 미래 연구원이라는 팀을 만들어서요. 이제 청미연이라고 저희는 줄여서 부르는데 네.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첫 번째가 교회 내에 전문적인 좀 코치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로 교육이 가장 이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곳은 저는 학교보다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로 교육할 때 나발견하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티칭이 아니라 코칭 형태로 누군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교는 선생님들이 티칭에 익숙해져 계셔가지고 뭔가를 계속 가르쳐 주시려고 하세요. 근데 나발견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는 이미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멘토로 훈련되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네. 그 다음에 세계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롤모델들을 만나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는 많은 직업군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한 교회가 좀 작은 교회라면 지역 교회가 뭉쳐서라도 학생들에게 많은 직업군들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소고요. 그리고 진로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벼락치기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좀 오랫동안 같이 아이와 대화하고 아이가 이렇게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장시간 시간을 해야 되는데 학원은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네, 학교도 매년 선생님이 바뀌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는 한 학생한테 4명을 붙여주고 4명이 누구냐면 부모님, 그 다음에 목사님,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멘토를 1명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또 롤모델을 하나 붙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4명이 얘가 이제 초등학교 때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따라가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진로 교육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교회에 이런 조금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코치분들만 몇 명 양성이 되면 저는 너무 지금 이제 사실 기대가 되는 게 입시 제도가 진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회 교육이 세상을 이겼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뭐 하나 배워오면 리더가 됐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저를 따라하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 교육이 많이 지고 있잖아요. 사실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이 막 훅 빠져나가고 근데 이런 입시 제도가 바뀌어갈 때는 오히려 교회가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조금만 가진다면 오히려 또 세상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좀 전문 코치들 몇 분이라도 네. 전도사님들이나 이제 청소년 담당 사역자분들 아니면 교회에 훌륭한 역량 있으신 분들을 좀 육성하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안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이 멘토가 되어주고 계시잖아요. 이 대표님 삶 속에서도 멘토가 되어주셨던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계셨나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썼던 제 책에 네. 에필로그에 네 분의 이름을 썼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염세주의자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갔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블랙홀이라는 별명도 받았습니다. 열정을 빨아들인다고. 네. 제하고만 얘기하면 열정이 식는다고. 그래서 네. 이제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9월 달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네.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저희 멘토는 사실 저희 친누나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네. 이제 누나의 도움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셨던 교회 또 한 그 청년부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아주 어떻게 정말 저를 그렇게 잘 알지 싶을 정도로 제가 고민하는 시점에 고민하는 주제에 관련된 책을 늘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너무나 큰 자양분이 됐고 네. 그 다음에 또 교회 형 한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도
굉장히 저희 그 롤모델 이게 멘토가 되셨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 때 제 제자 훈련을 해주셨던 목사님 요 네 분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신 멘토분들이십니다. 네. 대표님 이미 왜곡된 교육과 입시 정책이 바로 서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들과 또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쓰는 실화인데 네. 한 어부가 강가에서 좀 특이하게 생긴 돌을 보고 이제 신기해서 주워온 거예요. 네. 근데 집에 다 와서는 집에 이제 대문이 좀 낡아서 삐그덕거리는 걸 보고 그냥 거기 밑에 끼워둔 돌을 썼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루는 어떤 지질학자가 그 지역 탐사차 갔다가 그 돌을 우연히 보고 특이해서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게 심상치 않은 돌이라는 걸 알게 된 네. 거죠. 그래서 그걸 자기한테 팔라고 그래서 어부가 수석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10달러에 팔았어요. 10,000원 정도에 파는 거죠. 네. 어부는 횡재했다고 생각했답니다. 널린 게 돌이니까 네. 또 주워오면 되니까 또 특이한 거 주워와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주립신문에 그 지질학자가 대문짝만하게 나왔대요. 그게 10억이 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답니다. 어머. 어부가 봤을 땐 그건 돌이었죠. 네. 하지만 지질학자가 봤을 땐 돌이 아니었습니다. 네. 모든 아이들은 하나 이상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어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만큼 그걸 계획을 이룰 만한 능력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의 주변에 어부의 눈을 가진 어른들만 있으면 돌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어두운 데 끼어서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른들이. 하지만 우리 아이 주변에 지질학자의 눈을 가진 어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보다 반짝거리는 재능을 발견해 줄 것이고 네. 그걸 끄집어내서 가장 적합한 자리에 두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른들이 지질학자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특히 부모님이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되게 잘하는데 옆집 아이가 놀러 와서 영어를 요청하는 걸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영어학원을 보내게 되고 네. 친척 집에 놀러 갔더니 친척 아이가 한자를 줄줄줄 읽는 거 보면 오늘부터 갑자기 우리 아이 한자 급수 시험 준비를 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보다 조금 더 내 마음의 메이저의 이 재능이 중요하다. 이런 지질학자의 눈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려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향한 계획과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신 그 능력이 가장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 삶 속에서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자라는 학생들이 아주 하나님 주신 아주 귀한 또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일깨워 주는데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지 그 재능을 네. 깨우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는 많은 학습과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 교훈을 네. 얻게 됩니다. 네. 오늘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안에 있는 불변하는 건강 규례에 대해 의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원장님, 우리나라에서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 원인이 되는 것이 뇌혈관 질환인데요. 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뇌혈관 질환은 다른 OECD 국가보다도 2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93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하니까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태어날 수만은 없는데요. 특히 예고 없이 또 질환이 진행된 뒤에야 증상이 나타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 초기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는지요?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뇌 질환이 혹은 이 뇌혈관 질환이 그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진단해서 우리가 예방도 하고 치료했을 수 있으면 네.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 뇌 그 질환이라는 게 주로 혈관 질환인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증세가 나타난 질환이 있고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질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세가 나타난 질환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이라고도 하고 그중엔 뇌경색이 있죠. 혈관이 막혀서 증세가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혈관에 출혈이 나타나서 생기는 뇌출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기 진단하면 참 좋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혈관이 막히거나 미세하게 출혈이 있을 땐 증세가 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점점 누적되다가 어느
큰 혈관이 터지거나 그럴 때는 큰 혈관이 막힐 때는 장애가 남든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든지 아주 심할 때는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무슨 혈관 조영제 주사를 놓고 하는 건 큰 검사잖아요. 그런 비용이나 그 힘들지 않은 검사 방법을 연구하다가 그 일본 교토 대학에서 간단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841명을 대상으로 한 발로 쓰는 테스트를 했어요. 한 발로 서서 이제 2번 시도한 겁니다. 한 발로 서서 이렇게 섰는데 20초를 쓸 수 있는가 못 서는가를 본 거예요. 그 중에서 2번 검사에서 유리한 거, 더 길게 나온 걸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20초를 넘기지 못한 분들은 MRI를 찍어봤더니 약 34.5%에서는 아주 작은 혈관 2개가 이미 막혀 있어요. 네. 그리고 16%에서는 이거 못 쓴 사람들은 한 혈관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뇌출혈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30%에서는 2곳에 미세혈관이 막혀 있는데 증세는 없는 거예요. 대신 한 발로 쓰세요 그러니까 못 따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곳이 막히는 분들도 한 15.3%는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한 발로 쓰기 연습을 해서 그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균형을 맞추게 계속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을 때는 지금 무슨 뇌졸중이나 뇌출혈의 진단은 안 받았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건 조기에 뭔가 내 뇌혈관에 이상이 있다라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운동신경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반대로 운동을 통해서 뇌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얘기 하셨어요. 네. 네. 사실 근데 우리의 그 신경계라는 건 서로 가역적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어떤 그 몸의 균형감을 잡는 이런 그 신경체제가 원활하지 않으면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자꾸 한 발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장년, 노년층에 이를수록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날이 추우면 밖에 안 나가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적어도 20초 이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뇌의 그 회로라는 게 굉장히 아주 복잡하면서도 잘 안 되는 건 이렇게 보상하는 회로가 또 발전이 되거든요. 훈련이 돼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해도 되고 사실 뭐 찬송하면서도 한 발도 들고 한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취미 생활로 해도 좋고요. 또 부부가 같이 웃으면서 한 발로 쓰기 연습하면서 서로 초를 재주고 이런 것도 서로 건강에 도움되고 뇌혈관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이제부터 꼬박꼬박 습관적으로 한 발 운동을 기도나 찬송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면 정말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청지기적 글로벌 인재라는 주제로 고봉익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 아주 귀한 프로그램이구나. 정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자기의 그 진로를 선택하면 정말 인생이 좀 더 활기 있고 좀 더 밝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예, 저도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친구는 의대를 합격했어요. 네. 그리고 과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자퇴를 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됐는데요. 네. 사실은 그 어머니께서 꼭 의대를 가야 된다, 의대를 가야 된다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 적성에 의대가 너무 안 맞았는데 그래도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가서 해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다 해서 그만뒀더라고요. 그 제가 그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명문대학 또 수능 만점이 인생의 승리자, 성공자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승리자,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무슨 재능을 가졌을까 많이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영수 성적을 올려서 더 좋은 대학에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옆에서 보시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아이들의 그 숨겨진 재능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학부모님들이 그 명문대 스펙만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을 못 보시고 간과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주변 분들이 그 아이의 재능을 다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사실은 중국 고사에 보면 백락이 천리마를 알아볼 수 있지만 그 백락을 못 만난 천리마는 그냥 평범한 말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고 보다 보면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알려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일반 세상 학생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실은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말씀의 검, 이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친구는 저희 학교에 입학한 친구였는데 중학교 3년 동안 말씀을 1000구절을 외우고 온 학생이에요. 저는 그 학생을 보면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자기가 한 500구절 정도 외울 때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재능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런 걸 말씀을 외우면서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지금은 정말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저는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내가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데 나는 잘 모르는데 그렇지만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성경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외우게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이 꼭 하루에 한 구절 아니면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고 재능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뜻대로 재능이 있다라고 우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재능을 찾는데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꼭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